아가야, 어미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찌 너희만 먼저 가느냐. 여러분, 만약 당신의 두 자녀가 일주일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난다면 그 후에도 당신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가, 정녕 너마저 누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냐? 이 어미를 두고 이 모진 세상에 어찌 너희 둘만 남겨두고 가란 말이냐? 광릉 땅이 너희에게 차갑지는 않을까? 어미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조선 최고의 천재 시인 허난설원.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마주보고 선 두 아이의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쏟는 처절한 어미였습니다. 400년 전 한 여인의 비극. 하지만 이것은 모든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슬픈 영혼을 함께 위로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563년 조선 강원도 강릉. 한 천재 소녀가 태어나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63년 강원도 강릉의 한 양반가에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훗날 대제학까지 오르는 학자였고 어머니 역시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셋째 아이로 태어난 소녀의 이름은 허초이. 훗날 난설원이라는 호로 더 유명해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린 초이는 3살 때부터 오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스로 글자를 익혔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사서삼경의 구절들을 줄줄 외웠고 7살에는 자신만의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큰오빠 허봉과 남동생 허균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의 수재들이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셋째 초이라는 것을요. 8살 초이가 쓴 시 한 구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푸른 산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세월만 물 따라 흘러가는구나. 이것이 8살 소녀가 쓴 시입니다. 이미 이 어린 나이에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할 줄 아는 조숙함을 보인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천재라 해도 초이는 여자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자에게 학문이란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들은 과거를 보러 갈 수 있었지만 초이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초이의 아버지 허엽은 딸의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세상에 내보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를 써도 여자의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15살이 된 초이는 점점 현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좋은 시를 써도 이 세상에서 여자인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요. 그녀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여자의 몸으로 낳았는가. 재주가 있어도 쓸 곳이 없고 글을 알아도 펼칠 곳이 없구나. 이것이 15살 소녀가 느낀 절망이었습니다. 천재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없다는 현실. 1577년 초이가 15살이 되던 해 그녀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안동 김씨 가문의 김성립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과거에 합격한 엘리트 남성이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혼처였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신의 재능은 완전히 묻힐 것이고 평생 시댁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조선시대 여자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면 따라야 했습니다. 1578년 16의 초이는 김성립과 혼인을 올렸습니다. 혼인 첫날 밤 초이는 남편 김성립을 처음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김성립은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였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시를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집안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안동 김씨 가문에서 초이는 며느리로서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바느질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초이는 홀로 방에 앉아 촛불을 켜고 시를 썼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끝없는 집안일이 기다렸고 남편은 차갑게 대했으며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초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밤 모두가 잠든 후 홀로 붓을 들 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외로움, 슬픔, 분노, 절망. 하지만 아무도 그 시들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어줄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쓴 글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초이는 화려한 재능을 가졌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막히는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결혼 2년 차 1580년 봄 초이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초이는 생전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자신의 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행복하게 키우겠다. 초이는 딸을 안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딸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총명했습니다. 돌이 되기 전부터 말을 했고 2살이 되자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내 딸아, 이 세상이 너에게 가혹할지라도 어미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웃으면 어미도 웃고 내가 울면 어미도 우노라. 초이는 딸을 안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딸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초이는 몰래 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자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딸만큼은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1582년 초이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자 시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초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시어머니도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남편 김성립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선시대에 아들을 낳는 것은 여자가 집안에서 자리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초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품 안의 작은 생명이 사랑스러웠을 뿐입니다. 딸을 낳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안았을 때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였습니다. 이제 초이에게는 2개의 빛이 생긴 것입니다. 5살 딸과 갓난아들. 이 2 아이만 있으면 그녀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초이는 시를 썼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초이에게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하루를 버티는 이유,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 1583년부터 1584년까지 초이는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은 6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졌고
아들은 두 돌을 맞아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무척 아꼈습니다. 누나는 동생 손을 잡고 마당을 돌아다니며 꽃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동생은 누나를 따라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초이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시댁의 구박도, 남편의 냉대도, 세상의 편견도 이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한 그녀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만은 이 어미처럼 외롭지 않게 해주마. 너희만은 이 어미처럼 슬프지 않게 해주마. 초이는 아이들을 안고 매일 밤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 아이들만 있다면 그녀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만 지킬 수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585년 초봄 마을에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이는 아이들을 방 안에만 있게 하고 박출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어느새 집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아이의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초이는 미친 듯이 약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의원을 불러 침을 놓게 했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밤새 아이의 이마를 차가운 물수건으로 식혀주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초이는 밤새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딸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6살이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멈추는 순간 초이의 심장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워진 딸의 몸을 꼭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초이는 차가운 아이의 몸을 안고 밤새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아이가 다시 깨어날 것처럼요. 하지만 아이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열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이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아들마저 같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아직 제 벌이 남아있다면 저를 데려가소서. 이 어린 것들은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초이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초이는 딸을 잃었을 때보다 더욱 필사적으로 아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온갖 약을 다 구해 먹였고 무당을 불러 구술했고 절에 가서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초이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종이에 혈서를 썼습니다. 제 목숨을 이 아이에게 나누어 주소서. 제 남은 생을 이 아이가 대신 살게 해주소서. 그녀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눈을 떠다오. 어미가 여기 있단다. 어미가 너를 지켜줄 테니 제발 눈을 떠다오. 초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새벽 아들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겨우 3살이었습니다. 그 순간 초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차가운 몸을 안고 밤새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이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제발, 제발 일어나다오. 내 아들아. 초이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계속해서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초이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초이는 두 아이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이유였던 두 아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두 아이. 그녀가 세상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두 아이. 모두 차가운 주검이 되어 그녀의 품을 떠나갔습니다. 초이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귀는 열려 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숨만 쉬고 있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초이는 두 아이를 광릉 근처 한적한 언덕에 나란히 묻었습니다. 딸의 무덤과 아들의 무덤을 마주보게 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 세상에서라도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초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초이는 매일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덤으로 가서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너희들이 좋아하던 날씨야. 봄꽃도 피었어. 너희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초이는 무덤 앞에 앉아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나비가 날아왔단다. 노란 나비였어. 너는 노란 나비를 볼 때마다 손뼉을 치며 좋아했지. 아들아, 오늘은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구나. 너는 마당에서 햇살을 받으며 노는 것을 좋아했지. 어미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걷던 내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초이는 두 무덤을 번갈아 보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초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초이는 날마다 무덤가에 앉아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주보고 선 두 개의 작은 무덤. 그것이 천재 시인이라 불리던 여인이 마주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재능도 아름다운 외모도 명문가의 혈통도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식을 잃은 불쌍한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무덤가에서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초이는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곡자, 즉 아이를 곡함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는 훗날 중국에까지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광릉 땅에 두 무덤이 있어 서로 마주보고 있구나. 하나는 내 딸이요, 하나는 내 아들이로 살아서는 손을 잡고 함께 놀았거늘 죽어서는 흙 속에 묻혀 서로를 그리워하는구나. 밤마다 달이 뜨면 너희 남매의 홀령이 만나 노는 것은 아닐까? 어미는 이곳에서 너희를 부르니 제발 꿈에라도 찾아오렴. 초이는 이 시를 쓰며 생명을 깎아 넣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
어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단다. 너희가 처음 웃었을 때 어미의 마음도 함께 웃었단다. 너희가 처음 걸음을 뗐을 때 어미는 너희보다 더 기뻤단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없구나. 어미의 품은 텅 비었구나. 초이는 시를 쓰며 아이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들이 처음 웃었을 때, 두 남매가 함께 놀았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딸아, 너는 어미에게 이렇게 말했지. 어미, 저 커서 어미처럼 시를 쓸 거예요. 그런데 너는 잘하지 못했구나. 아들아, 너는 어미 품에서 이렇게 웃었지. 까르르,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구나. 초이는 며칠을 꼬박 시를 썼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아이들 없이 살아가야 하는 고통, 그 모든 것을 시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시에는 핏빛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를 다 쓰고 나자 초이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시로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아이들이 들을 수는 없지만 어디선가 이 어미의 마음을 알아주리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후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아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미, 어미. 아이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초이는 꿈속에서 아이들을 안으려 달려갔지만 아이들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이는 꿈에서 깨어나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초이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가에 앉아 아이들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초이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도 지키지 못한 여자, 이제는 미쳐버린 여자. 그들의 눈에 초이는 그저 집안의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이는 자신이 쓴 시들을 모두 꺼내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권의 시들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글들에 담긴 고통을 나와 함께 가져가리라. 이 글들에 담긴 슬픔을 나와 함께 묻으리라. 초이는 불타는 시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의 남동생 허균이 일부 시들을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시들이 세상에 나와 난설한 집으로 묶였고 중국과 일본에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1589년 봄, 초이는 2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지 4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아, 아들아, 어미가 이제 너희에게 간단다. 이제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녀의 마지막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헌한 설원이 죽고 나서 그녀의 남동생 허균은 누나의 시를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중국의 문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중국의 문인들은 난설원의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시를 쓴 사람이 조선의 여인이라니.
그것도 27세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여인이라니. 난설원의 시는 중국과 일본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문인들이 그녀의 시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곡자는 자식을 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로 여겨졌습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난설원의 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녀가 위대한 시인이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시편 속에 담긴 것은 한 어미의 처절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자식을 지키지 못한 어미의 통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설원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여자의 몸으로 낳았는가.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시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허난설원을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런 칭호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의 어미로 기억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딸을 사랑했던 어미, 아들을 사랑했던 어미로 말입니다. 허난설원의 무덤은 아이들의 무덤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광릉 근처에는 세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딸의 무덤, 아들의 무덤, 그리고 어미의 무덤.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세 무덤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듯이요. 마무리 오유티아로 3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아픔은 결코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난설원이 남긴 시들은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아이들을 향해 뻗었던 어미의 절실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통해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고, 시를 통해 아이들을 기억했으며, 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00년 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어미의 이야기이고 모든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그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허난설원이 가장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오늘 이 슬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혼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광릉 땅 어딘가에 아직도 나란히 서 있을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을 되새겨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